3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내려서 잠깐이지만 쌓였답니다. 이번 컨텐츠는 코멘트에서 요청이 와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2022년경부터 UiPath를 이용해서 일본 KDDI 본사의 27,000명 직원의 노무 처리 RPA를 만들어주면서 여러 크고 작은 RPA를 만들어주다가 요즘은 잠시 멈추고 AI랑 DB 쪽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일본 RPA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RPA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발전 중이죠. 예를 들면 미주은행은 연간 200만 시간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RPA가 작업을 하는가 하면, 제가 참여했던 니츠라는 일본 대기업 물류회사에서는 160만 시간의 업무 처리를 RPA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전후로 전담 인원은 자주 조정되긴 하는데요. 이들이 60여 대의 PC에 UiPath를 깔아서 PC 업무를 하고, 이들이 업무 처리 누적 시간을 모아보니 연간 160만 시간이었다 인 거고요. 250만 시간을 향해 미주와 경쟁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10명과 PC 60대 정도만 있으면 전국의 작업자 3,000명 정도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만든 통합 RPA 툴인 GIPA 에이전트 중에서 UiPath용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써서 PC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UiPath의 GIP 에이전트를 올리고 작업하는 도중에 UiPath가 몇 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GIP 에이전트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GIP 에이전트에서 사용했던 액티비티의 버전들이 낮아서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했습니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들을 보고 버전 확인 후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긴 합니다. 노드나 파이썬에서 버전업을 하면 종속성 문제로 너무 어렵거나 함수 사양이 바뀌어 완전히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UiPath의 액티비티 업그레이드는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파워쉘의 보안 룰이 바뀌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액티비티를 파워쉘 액티비티를 쓰지 않고 스타트 프로세스 액티비티로 바꾸거나 뭐 이런 정도는 했습니다. 약간 제약은 있지만 보안 룰에 의해 블록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것을 눈치챘는데요. 오토파일럿이란 생성 버튼인데요. 신기해서 한번 눌러봤죠. 그리고 내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읽어서 파일명과 설명, 생성일을 엑셀로 보관해줘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생성 버튼을 눌러봤죠. 역시나 LLM을 연동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네요.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로우에 따라 어떤 액티비티를 지정했는지 설명해 준 것이 아주 좋고요. 이젠 액티비티조차도 하나하나 찾아서 끌어당길 필요 없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RPA와 AI가 결합하게 됐구나 싶었지만 아직까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서 해석하는 액티비티를 봤더니 오픈AI의 키를 넣는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이미 챗GPT 액티비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마누스 AI 쪽도 누가 물어봐서 봤는데요. 마누스 AI는 아직 써보지는 않고 동영상만 보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직접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UiPath라면 액티비티를 조절해서 작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많은 액션들이 마누스에서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전에 소개한 AIEXE라는 한국분이 만든 것도 설명을 중심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것이라서 스크립트 오류는 본인이 체크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도 많은 부분을 편하게 해주었죠. 오토GPT나 엔파엔도 그렇고 마누스도 그렇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実施가 가능해지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RPA의 한 장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RPA의 다음 버전이란 느낌보다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분은 룰 베이스의 워크플로우 제작 툴이라면 RPA로, 자율 판단에 의한 워크플로우 실행 툴이라면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A는 점점 AI를 넣어서 보다 적은 액션으로 룰을 만들어 갈 것 같고요. AI 어시스트는 텍스트 베이스로 무슨 짓을 하든 결과를 내기 위한 툴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RPA는 워크플로우에서 정해진 방법론 및 순서를 반드시 지키게 할 수 있으나 AI 어시스턴트는 목표 결과물을 정하고 그 결과물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방법만 지시하면 세세한 부분은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 진행 방법을 룰 베이스로 할 거냐, AI의 자율 판단에 맡길 거냐 라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계마저도 점점 애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RPA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접근의 차이로 LLM을 사용한 RPA 툴이란 개념으로 하나하나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영역을 위한 서비스가 남을 것 같고요. 세세한 제어는 AI에 맡기고 결과만을 위한 용도라면 AI 어시스턴트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풀스택 엔지니어 역시 개발자이면서 인프라를 잘 알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인프라의 엔지니어이면서 개발을 할 줄 아는 것처럼요. 앞으로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메인 기능이 서브 기능을 포함해가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 봅니다. 현재 RPA와 AI 어시스턴트를 굳이 구분하자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불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I 어시스턴트보다는 RPA에게 명확한 절차를 체크하는 것을 주겠지만 주가 분석 등은 내가 아는 정보만 입수하는 것보다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나하나 타겟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AI 어시스턴트에게 알아서 수집해줘 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즉 도메인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거라 봅니다. 하지만 매년이 아니라 이제 매일이 새로워지고 있는 세상이고요. 이미 AI 툴은 알려진 것만 19만 개가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는데요. 앞으로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파이썬이 좋아요 라는 둥, 특정 언어나 툴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년 전 제게 파이썬이 제일 좋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배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파이썬이 최고인 줄 믿고 있던 사람에게도 했던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요. 언어는 각자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는 도메인이나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언어는 없습니다. 아직도 코볼을 대형 서비스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이썬이 좋다고 한들 C 영역에선 아직도 C로 만들고 있고요. 웹 영역은 오히려 노드.js가 최근 몇 년간 급부상을 했죠. 각자 자기네 미션을 해결하는데 그 언어로 충분하다면 굳이 최신 언어로 바꾸지 않는다고 욕할 게 아니란 거죠. RPA 역시 같은 말입니다. 2003년에 시작한 오토 핫키를 아직도 쓴다고 욕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 내 미션을 클리어하는데 쉽고 기능이 충분하면 가장 좋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RPA에 관심이 있는데 AI 어시스턴트 때문에 불안해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어시스턴트든 RPA든 업무의 처리 플로우를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걸 써도 지적할 수가 없고요. RPA는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도메인의 업무 처리 능력이지요. 일본의 서점에 가면 SE 관련 책이 있습니다. SE라는 말은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IT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용어와는 뜻 자체가 다릅니다. IT 기술이 없었던 때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룰을 시스템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으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서 상사를 통해 허가를 받고 이걸 어느 부서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처리한 결과를 베이스로 이런 업무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PC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물류, 항공, 금융, EC 등등 모두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초기에 종이에서 작성하던 것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솔루션으로 옮겨간 것 뿐이지 SE라는 시스템 엔지니어는 IT 솔루션이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SE는 자기 도메인의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연구, 즉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사람이 SE가 되는 것이죠. 그 SE가 IT 솔루션을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가 됩니다. 일본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SE에 관련된 서적은 대부분 이러한 각 도메인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힌 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류라면 송장의 종류에서 어떤 순서로 송장 정리가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업무, 법률, 회계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꼭 SE 관련 책은 전부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과 안 읽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또 세버리긴 했지만 만약 현재 RPA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RPA 툴이 언제 사장될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알고 그에 맞추어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게 최적인지를 안다면 그 툴은 언젠가는 사라질지언정 그 업무 경험과 도메인 경험을 가진 당신은 충분한 가치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나 툴을 선택해서 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툴을 경험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어떤 미션에 어떤 언어나 툴을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MySQL이 최고라던가 SQL 서버나 오라클 중 한쪽만 최고라고 하는 DB 엔지니어는 자기가 쓰는 DBMS만 좋다고 하지 다른 것은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어도 마찬가지,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언어나 툴에 한정 짓지 마시고 도메인 경험과 업무 경험으로 가치를 만들어 가시면 앞으로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 정보가 미래의 선택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